이제 마지막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188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하단 시간 4절 수익 방식이다 소개되고 있죠. 수익 방식은 이처럼 이제 수익성의 원래 기초는 평가 방식, 수익 방식이지요. 수익 방식 여기서 가격, 가액을 산자는 평가 방법이 수익 환원법, 임대료를 산자는 평가 방법이 수익 분석법이다. 이들을 다루는 게 우리 교재 4절이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여보세요. 수익 환원법이다.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수익 방식은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익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나에게 금전적인 수익을 안겨다 준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에게 금전적인 수익을 안겨다 주는 수익성 있는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임대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용 부동산이다. 여튼 수익 환원법은 수익성 있는 부동산, 예를 들어서 임대용 이와 같은 부동산에 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같은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건 임대용산에 우리가 이제 기준 시점 현재 기점은 2018년 7월 1일이다. 그럼 현재 가치를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방법?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구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익 환원법이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생각을 합시다. 내가 이 같은 임대용사를 취득해서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임대하는데 기준 시점부터 5년 동안 임대업을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예요. 5년 동안 임대할 예정이다. 그럼 이때 현금 유입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이걸 먼저 살펴봅시다. 살펴보면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5년 동안 임대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1차년도, 2차년도, 다음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라는 이야기예요. 5년 동안 매년마다 운용의 과정에 의해서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운용에 관해서 현금을 쓴다. 이때 운용의 과정에서 현금 유입인데 우리는 매년마다 세후 현금 3년 프로차트 그려봤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 프로차트에서 매년의 현금 유입의 크기를 순영업소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순영업소득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세후 현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보세요. 투자 말인 5년째 또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처분에 의한 세후 지분복귀 4년 프로차트 그려봤잖아요. 근데 이때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분을 순영업소를 활용한다면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분 기준이 맞아야 되기 위해서 순매도액을 활용하는 겁니다. 순매도액이다.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분을 세전 현금을 활용한다면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은 뭐가 됩니까? 세전 지분 복객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분을 세후 현금을 활용한다면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은 뭘 활용합니까? 세후 지분 복객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금 세후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우리 과정에서는 순영업소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준한다. 자, 그럼 보세요.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분을 순영업소를 기준한다면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은 뭘 고려하겠다? 순매도액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각하시고 수익 환원부도 환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을 환원시켜서 수익 가액을 산자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에서 우리가 뭐라고 것인가? 순수익을 환원율로 직접 환원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방법을 우리가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환원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은 미래 현금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미래 현금을 적정률로 할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을 해서 수익 가액을 산자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 이 방법을 뭐라 할 것인가? 자, 현금을 할인율로 할인한다는 이야기죠. 할인한다. 이러면서 이 방법을 우리가 할인. 자, 현금 분석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인. 자, 현금 분석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수익 환원법도 환원 방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뭡니까?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있지요. 또 하나는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자, 직접 환원법은 장래 기대된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죠. 밑에 잘 보세요. 순수익은 언제 겁니까? 장래의 것이에요. 자, 근데 앞으로 임대를 한다. 이랬을 때 향후의 것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직접 환원법에서는 순수익을 뭘로 고려할 것인가? 바로 초년도 1천년도가 되겠죠. 자, 초년도에 순영업소득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초년도에 순영업소득이다. 그럼 자, 보세요. 이처럼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 가정하겠지만 1차년도 운용에 의한 순영업소득이 산정이 되겠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환원율로 환원시켜서 수익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어때? 직접 환원법이에요. 환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할인 현금 분석법에서는 미래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5년 동안 임대하는 1차년도 운용에 의한 순영업소득이 있겠죠? 이걸 할인율로 할인한다는 이야기예요.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가치로 바꿔줍니다. 다음 2차년도 운용에 의한 현금이익이겠죠? 순영업소득. 이걸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가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3차년도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이다. 순영업소득 있겠죠? 이걸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가치로 바꿔준다. 4차년도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이 있죠? 이걸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5차년도 운용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 순영업소득이죠. 순영업소득. 이걸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 5차년도 말 처분시가 되겠죠. 처분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 우리가 운용한 현금율 순영업소를 활용을 했으니까 처분한 현금율 뭡니까? 순매도액 활용하겠죠. 이때 순매도액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자치로 바꿔준다.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하면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환원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환원법, 다음은 할인 현금 분석법 두 가지인데 이 둘 중에 수익 가액을 산정하는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은 뭐가 될까요? 할인 현금 분석법이 할 수 있겠죠? 인투에 또한 모든 현금률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인 현금 분석법이 이런 것이다. 개념만 이해하자라는 이야기예요. 개념만 이해하시고 직접 중심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할인 현금 분석법 이걸 통해서 수익가액 산정이나 계산 문제 때 이미 출제되었어요. 출제되면 깨끗이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우리 시험에서 요구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런 정도입니다. 이 사례예요. 이 사례에 임대 5년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5년도 한데 이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매년마다 먼저 뭘 구해야 됩니까? 순영업소를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영업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게 아니라 박스에 항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통해서 순영업소 구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배웠죠? 자, 가, 공, 기, 유, 영, 순 이렇게 해서 가능 총수도 먼저 구해야 되겠지요. 그거하고 공실 불량치 빼주고 기타 수 더해주면 유효 총속 산정이 된다. 그래서 역경비 빼주면 어때? 순영업소득이다. 이걸 구해내야 된다는 얘기. 구했는데 주어진 조건 보니까 역경비도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항목을 여러 개 열고 해냈어요. 그 중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 반영합니다. 하나 잘못 반영해버리면 답이 어때요? 틀려버리겠죠? 그렇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영업소 몇 개 구해야 된다? 5개. 5개. 이걸 구해서 현자초 다 바꿔야 되겠죠? 다 바꿔서 여기다 얼른 금액 적어놔야죠. 이거, 순영업소 이렇게 구해서 얼른 여기 금액 적고, 이거 하나씩 현자 다 바꾸는 겁니다, 이제. 다 바꾸고, 또, 순매도액 이걸 구해서 현자 바꿔야 되죠? 그리고 전부 다 더해지면 수익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제한된 시간에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깨끗이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때? 한 5분 걸려서 풀었어요. 5분 걸려서 풀었어요. 보기 보니까 맞는 게 없네요. 그죠? 차라리
차라리 이거 손댈 시간 있으면 다른 문제들 두세 개 덮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차피 어떤 거 맞추더라도 한 문제 맞추면 점수 똑같잖아요. 똑같죠? 예, 이 생각하시고 이런 계산 문제는 깨끗이 포기한다. 포기를 하죠? 예, 8월달엔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면서 풀어드리면 한 30분 걸릴 거예요. 그냥 포기합시다. 예, 포기해요. 깨끗이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이런 게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 개념만 잡아놓으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게 할인 현금 분석 개념만 잡으시고 우리 이제 직접 환원법 이걸 중심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환원법 여기서 수익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됩니까? 이제 자, 순수익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순수익부터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순수익을 알아야 되겠지요. 다음은 환원율 알아야 되겠지요. 환원율. 예, 그리고 순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지요. 환원 방법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수익 가액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위 살펴봅시다. 189페이지 상담 보세요. 상담 보시면 자,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된 순수익이나 미래현금을 이랬죠? 예, 자, 장래 산출된 순수익 여기 들어있네요. 그리고 미래현금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 주세요.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자, 환원 동그라미. 예, 할인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지금 환원율로 환원한다는 이야기예요. 할인율로 할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시험은 환원, 할인 여기도 괄호 쳐놓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들어간 말로 옳은 것은. 됐습니다.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의 가액을 산정해내는 자, 평가 방법이 바로 뭡니까? 수익 환원법이다. 라는 이야기에서 규칙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 풀어서 두 가지 설명드리죠. 직접 환원법, 할인 현으로 분석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줄 수익 환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뭡니까? 수익 가액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환원 방법에 따라 두 가지가 있다. 평론 1번 직접 환원법, 편로 2번 할인 현으로 분석법이다. 이번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환원법 중심으로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먼저 직접 환원법에서 수익 가액을 산정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순수익, 환원율, 환원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순수익입니다. 자, 순수익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의의와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먼저 의의부터 살펴봅니다. 자, 순수익은 언제의 것입니까? 장래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장래의 것. 따라서 과거의 순수익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하게 되는 순수익을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 이 같은 경우는 순수익을 뭘로 활용한다? 향후 천년도에 순영업소득을 활용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시간 순수익이란 대상으로 귀속되는 적절한 수익으로서 유효 총수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자, 보세요. 유효 총수에서 영업경비를 뺀 것이 뭡니까? 순영업소득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부동산의 경우에는 천연도 순영업소 이걸 순수익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순수익을 구하는 것도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이 있는 겁니다. 혼자 보세요. 이처럼 대상 부동산부터 직접 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직접법. 그럼 대상 부동산에 향후 1차도 순영업소를 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직접법이지요. 반면 유사 부동산부터 순영업소 구해서 대상산에 이렇게 적용하겠다. 이게 뭡니까? 간접법. 다음 이제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잔여법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만의 순수익을 구하거나 건물만의 수익을 할 때 활용하는 게 잔여법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복합 부동산 전체 순수익에서 그래서 건물의 순수익만 빼줘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토지의 순수익이 남겠죠? 이 토지의 순수익 구하는 토지 잔여법. 다음 복합 부동산 전체 순수익에서
토지의 순수익만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건물의 순수익. 그래서 건물의 순수익을 구하는 게 건물 잔여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법은 뭐 하는 방법입니까? 바로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저희 오늘 원가법 이야기하면서 감가수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감가수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경제적 내인수를 기준하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었죠. 이외에도 관찰 감가법, 분해법 등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직접법, 간접법, 잔여법이 있다. 결국 잔여법은 자, 원가법에서 감가수하는 방법입니까?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입니까?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 집 점수에서 이런 문제를 내주는 겁니다. 자, 이제 감가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반드시 보기에 뭐가 들어가냐? 잔여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이제 감가수하는 것도 오늘 5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 잔여법은 뭐 하는 방법이다?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순수익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환원율입니다. 환원율도 의라든지 환원율의 종류 그리고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여기서 정리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직접 간단히 표현해 봅시다. 표현하면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하면 수익 가액을 산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산정할 수가 있다. 자, 이처럼 이제 순수익을 수익 가액으로 바꿔주는 비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순수익을 자본으로 환원시킨 비율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환원율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원율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본 환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소득을 가치로 바꿔준 비율이 뭡니까?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환원율을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환원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분모값 구할 때 항상 둘이 맞바꾸면 되는 거예요. 맞바꾸면 돼서 환원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순수익을 수익 가액으로 나눠주면 환원율을 구할 수 있더라. 이때 순수익은 뭡니까? 임대부상의 경우는 초년도에 순영업소득이 되겠지요. 그리고 수익 가액은 결국 부동산의 가격이다. 부동산 가격이 결국 뭡니까? 총 투자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순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눠주면 뭡니까? 환원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눠주면 환원율 구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지문에 총투자액 주어지면 그 환원율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눠서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것은 환원율을 또 우리가 이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서 환원율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자본 수익률은 할인율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 회수율은 회수하니까 상각이 되겠죠? 상각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 더한 값으로 환원율 쓰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할인율에 상각률을 더해서 환원율 쓰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의는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이 같은 환원율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종류인데 먼저 상각 전 환원 이율이라는 것도 있고, 상각 후 환원 이율도 있고, 세공제 전 환원율도 있고, 세공제 후 환원율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별 환원율도 있고, 종합 환원율도 있다.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자, 복합 부동산이에요. 처음 토지와 건물로 구성된 복합 부동산이 있어. 자,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서로 다르더란 이야기예요. 다르더라. 이때 각각의 환원율 뭐랍니까? 개별 환원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환원율 8%다. 8%, 건물의 환원율 10%다. 이러면 돼. 예,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때 각각의 환원율, 즉 토지의 환원율, 건물의 환원율, 이걸 가려서 볼 때 개별 환원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시켰어요. 가중평에서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쓰겠다. 이게 뭡니까? 종합 환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환원율에서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각각의 환원율 뭡니까? 개별 환원율. 그리고 이걸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 쓴 게 뭡니까? 종합 환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평고 3번 관련 내용이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평고 3번 한번 봅시다. 3번 시간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직접 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율은 시장 추출법으로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보세요. 그럼 처음 직접 환원법에서 어때? 우리 환원율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원칙은 환원율 뭘 쓰겠다? 시장 추출법. 여기서 구한 환원율 쓰겠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제 감정표가 실무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원칙은 시장 추출법에서 구한 환원율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적절치 아니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요소성법, 투자 결합법, 유효 총수익 승수위원 결정 방법, 시장에서 발표된 환원율 등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원칙만 잘 이해합시다. 자, 직접 환원법에서 우리 환원율 적용하는데 원칙은 어떤 방법입니까? 시장 추출법. 여기서 구해진 환원율 적용이 원칙이다. 이것만 잘 이해하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으로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양호 4번 이제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환원율 구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편과 1번 자, 요소 구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소 구성법이다. 자,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조성법 이렇게도 표현하는 건데 자, 대상 부동산 위험을 여러 구성을 다 분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을 분해하고 이제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더해감으로써 환원율, 즉 자본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어때? 요소성법이에요. 그럼 요소 구성법의 환원율은 어떻게 볼 것인가? 먼저 무위험률이 있습니다. 무위험률 여기에다가 위험 할증률 더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위험 할증률 더해간다. 이렇게 해서 환원율 구해 쓰는 방법이 어때? 요소 구성법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졌어요. 그럼 뭡니까? 요구승률이죠. 요구승률, 요구승률 환원율로 쓰는 방법이 뭡니까? 요소 구성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위험 할증률을 결정하면서 때 주관이 많이 개입될 수 있겠죠?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것은 단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요소 구성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를 2번 시장 추출법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시장 추출법에서 구한 환원율 어때?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장 추출법은 말해주세요. 시장에서 추출 뽑아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오겠다. 그래서 대상사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이제 자본 환원율 추정하는 방법이 시장 추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 결합법이 있어요. 투자 결합법이 여기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투, 또 하나는 금투. 그래서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있다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됐던 자 보세요. 물리적 투자 결합했던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되던 항상 이 생각을 하시는 이야기예요. 결합법이나 결합법이면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결합시켰을 때 하나로 만들어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똑같다면 굳이 결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쓰겠다. 이게 이제 투자 결합법이다 생각하시고 먼저 물리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여기서 하세요. 토지와 건물로서는 복합 부동산에서 토지와 건물이 소득을 창출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토지와 건물이 소득을 창출이 같다면 굳이 하나로 결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없다. 서로 다르다는데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 가정하고 있다. 또한 분리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 어때? 가중평균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먼저 이해하세요. 자, 소득을 창출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서로 분리될 수 있다. 이 같은 가정하에서 토지의 환원 이율이 있다는 이야기야. 토지의 환원율 여기에다가 토지의 가격 구성비를 곱해주고요. 다음 건물의 환원율이 있겠죠? 여기에 건물의 가격 구성비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어때? 가중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환원율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다. 다음 이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에요. 금융이니까 내 돈 남의 돈 이 생각이 되죠? 우리가 물리적이니까 있는 그대로 토지 건물 이야기했어요. 다음 금융이니까 내 돈 남의 돈. 그럼 내 돈은 지분 투자자가 되겠죠. 남의 돈은 뭡니까? 돈 빌리니까 저당 투자 되겠죠. 자, 보세요. 지분 투자와 저당 투자의 요구수익이 같다면 굳이 하나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냐 없다. 그럼 결국 지분 투자와 저당 투자 요구수익이 어때? 다르다는데 차가 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시험은 지문으로 내면 꼭 이렇게 보입니다.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란 지분 투자자와 저당 투자 요구수익이 동일하다는데 차가 나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잘못되어 있죠. 동일하면 굳이 하나로 결합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다. 다르다는데 차가 난다. 이런 걸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차가 난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겠죠. 여기에 지분 비율을 곱해 줍니다. 다음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겠죠. 여기에 저당 비율을 곱해 준다. 저당 비율은 LTV가 되겠지요. 그래서 더해버리면 가중 병렬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분 투자의 요소는 지분 배당률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음 저당 투자 요소는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L-우두법이라는 게 있어요. L-우두법. L-우두법은 L-우두라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L-우두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L-우두법은 지분 투자자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투자 입장에서, 보세요. 지분 투자자는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 보유한 현금 수입 아주 중시하겠죠? 보유한 동안에 예선 현금 수입, 또 보유한 동안 부동산의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분, 보유 기간 동안 지분 형성분, 이런 걸 중시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환원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L-우두법이다 생각하시고, 공식은 아예 빼버렸어요. 머리 아프니까. 자, 이런 게 L-우두법이다. 그럼 L-우두법 여기에서는 세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합니다. 그럼 세전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다? 고려치 못한다?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겠죠. 이때 세금은 재산세일까요? 소득세일까요? 소득세가 되겠죠. 자, 보세요. 우리 가공기, 유형순, 부세, 영세다. 그럼 보세요. 세전 현금이라면 영업소득세금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그래서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친 영향을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다. 이때 세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소득세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소득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L-우두법이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L-우두법이 지분 투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면 저당 투자 입장에서 환원율 구하면 나오겠죠. 이게 이제 부채 감당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법에서는 부채 감당법이니까 뭘 활용합니까? 부채 감당률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여기에다가 대부 비율을 곱해주고요. 다음 대부 비율은 LTV죠. 다음 저당 상수를 곱해서 환원율로 쓴 방법이 뭡니까? 부채 감당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법이니까 뭘 기준으로 있다? 부채 감당률. 그럼 부채 감당률에 뭘 곱해준다? 대부 비율. 그리고 저당상 곱해서 환원을 쓰는 방법이 바로 이제 부채 감당법이다. 그래서 지문에 부채 감당률 나오면 부채 감당법 여기서 환원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을 어떻게 구합니까? 부채 감당률에 대부비율 곱해주고 저당상수 곱한다. 그래서 이만큼은 우리가 본과에서 공식을 좀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첫 글자다 가지고 이렇게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저 살짝 말을 바꾸니까 부딪혀. 뭘 부딪힙니까? 술잔을. 언제? 10월 27일 날. 그죠? 일단 부대죠. 이렇게 생각하죠. 살짝 보면서 부딪혀. 자, 그럼 어때? 공식 기억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부채감당법에서 환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처럼
처럼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먼저 우리가 뭘 했습니까? 요소 구성법, 조성법 있었죠? 다음은 시장 추출법, 다음 물리적 투자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다음 L우두법, 부채 감당법 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같은 여러 가지 구하는 방법인데 우리 원칙은 뭘 적용한다 했어요? 시장 추출법에서 구하는 환원율 적용의 원칙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기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원율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환원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접 환원법, 또 하나는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 있다. 이런 점만 생각하시고, 여러분 교재 양으로 보내 동원하면 1번 한번 봐보세요. 1번 시간 직접 환원법은 단일 기간의 순수익을 잡으세요. 예, 단일 기간의 순수익이다. 이거 뭡니까? 초년도, 1차원도 순요소 이것만 고려하겠다 그 뜻이죠. 그럼 적절한 환원하여 대상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거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 다음 페이지 시간 양으로 6번 수익환원법에 장단점 소개가 되어 있죠. 이것은 수익환원법은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자, 동원 1번 임대용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 등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유용한 방법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단점입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이다, 공공용 부동산이다. 참 수익성 없는 부동산에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이는 단점이 되겠죠. 다음 경제가 유동적이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순수익이나 환원율 파악이 어때요? 곤란하다. 이도 하나의 단점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병원 3번 적용 대상입니다. 자, 임대용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 등 수익성 있는 부동산에 주로 적용된다. 이도 광업재단이라든지 업권, 여건 평가할 때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환원법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수익분석법입니다.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인데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 수익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 순수익이 있다는 순수익. 순수익 있으면 순수익 이것만큼은 어때? 임대인 몫이 돼야 되겠지요. 그럼 밑에 임대인데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하더라. 필요 재경비가 있다냐? 그럼 필요 재경비는 임차로도 받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순수익 이 자체가 임대인 몫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 재경비는 임대를 반영해야 되겠지요. 더해줍니까 빼줍니까? 더해준다. 더해서 임료를 구하게 된다. 이때 구해진 임료가 바로 뭡니까? 수익 임료가 된다.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수익 분석법이란 일반 기업 경영에 하여 산출된 총 수익을 분석하여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에 산출로 기대는 순수익의 결국 뭡니까? 총 수익을 분석해서 뭘 구하는 겁니까? 순수익. 그랬죠? 순수익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상을 계속하여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 필요 책임이죠? 이럴 때 더하여 필요비를 더하여 이제 임대를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결국은 우리 이제 순수익에 필요 재경비를 더해준 겁니까? 빼준 겁니까? 더해준다. 더해서 우리가 수익 임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이해가 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익성의 원래 기천 평가 방식인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수익 환원법, 임료에 구하는 수익 분석법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 일단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절 다 맞춰드렸고, 다음은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은 이제 물건별 감정 평가 방법이다 소개되는데, 이제 감정 평가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자, 이 규칙에 온다면 원칙적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결국 주된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된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만 어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부터는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이제. 암기사항. 그래서 주된 평가법이 뭘 것인가? 예사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격, 즉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원가법, 거래세 비교법, 수익 환원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토지가치 구할 때 관련 공시적인 법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주된 평가법이 뭘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묻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이제 양호의 1번입니다. 토지입니다. 토지는 자, 주된 평가 방법이 뭐가 될까요? 공시가 기준법이다. 공시가 기준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편과 1번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로 보세요. 밑줄 그렇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이제 공시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평가할 때는 우리 순서 있었죠? 뭡니까? 비교 편지를 선정한다. 다음은 사정 보정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넘어가는 겁니다.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편고로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 자, 적정한 실거래가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어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잠시 또 말씀드렸지만 이제 실거래가가 뭡니까?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에요. 그럼 실제로 거래된 가격 이걸 한다면 당연히 비교해야 되겠죠. 이게 나와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동그라미 2번 잘 봅시다. 밑줄은 없지만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적정한 실거래가란 그 부분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적은 3년 이내입니다. 예, 그 밖에 지역은 5년 이내란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도시적은 가격 변동이 더 심하겠지요. 심하겠죠. 그래서 도시적은 3년 이내, 예, 그 밖에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 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지역의 집값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된 거래 가격, 이걸 뭐라 합니까? 적정한 실거래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다서 이미 수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적정한 실거래가다. 이는 도시적은 몇 년 이내입니까?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몇 년입니까? 5년 이내다.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이때는 뭘 좋아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뭡니까? 공시가 기준법이에요. 공시가 기준법. 그렇지만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이때만큼은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으로 2번 건물입니다. 자, 건물만 평가하고자 한다. 주된 방법은 뭡니까? 원가법. 원가법. 아주 출처이 높은 분이에요. 건물만 평가한다. 원가법. 다음 양으로 3번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이때는 어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합시다. 자, 보세요. 이제 토지만 평가합니다. 그럼 토지만 평가했을 때 주된 방법은 뭡니까? 공시가 기준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하다. 이때는 어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건물만 평가합니다. 원가법. 다음 토지와 건물 일괄해서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입니다. 산림. 산림은 원칙은 어때? 구분평가예요. 그래서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인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경목림이라는 게 있어요. 소경목림은 지름이 작은 나무나 숲을 의미한다. 쉽게 이생각하자는 이야기. 지름이 작다. 묘목 사원으로 돈 들었겠죠? 원가법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산림은 원칙은 뭡니까? 산지와 인목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때 인목은 어떤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다만 소경목림 이 같은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산림도 예외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과손입니다. 과손은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 양으로 6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광업재단입니다. 광업재단은 수익 환원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자, 양으로 7번 먼저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는 중고차 매매 시장 생각하면 사례가 많겠죠? 자동차는 어떤 방법?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은 이제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거의 없겠죠? 따라서 어떤 방법? 원가법. 잘 기억하세요. 지난 시험도 또 여기서 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자동차는 어때? 중고차 매매 시장 사례가 많다. 그래서 어때?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 원가법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과 건설기계의 주된 평가 방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호로 8번 동산입니다. 동산은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거래사례 비교법. 다음 양 9번 임대료입니다. 자, 임대료 평가는 주된 방법 우리 배웠죠. 뭡니까?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임대료 평가의 주된 방법은 뭡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양 10번. 자, 영업권, 특허권, 자,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이것은 무형자산이다. 이때는 뭡니까? 수익환원법이에요. 예, 그래서 영업권, 저작권, 이런 건 어떤 방법? 수익환원법에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양으로 11번이에요. 10번. 자, 소음등에서 대선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좀 가치 하락분에서 평가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평가하자. 이때는 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에 세 번째로 보세요. 대선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원상 회복 비용 고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만 조심하세요. 예, 원상 회복 비용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물건별 평가 방법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떠세요? 예, 이분 암기상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설명 내용 통해서 몇 가지 암기를 준비했어요. 이 중에 답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토지만 평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된 평가법은 뭡니까? 공시가 기준법이다. 그렇지만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한다는 이야기. 이때만큼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다음 건물만 평가하면 뭡니까? 원가법. 다음 토지와 건물 일괄해서 평가하면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죠? 다음 자동차, 중고차 매매시장 사례가 많다. 뭡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그렇지만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사례가 거의 없다. 이때는 어떤 방법? 원가법. 아시겠죠? 네, 이 부분만 그래도 잘 이해를 놓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6절로 넘어갑니다. 자, 6절 보시면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다 소개했는데 먼저 1번 챕터예요. 1번 챕터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어때? 순서를 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에 동원의 1번처럼 나와 있죠. 이 순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규칙에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다. 단서형이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기본적 상위 확정이다. 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 동그라미 쳐주시고 동그라미 2번 처리계획 수입 처 동그라미 쳐주세요. 예, 동그라미 3번 대상 물건의 확인이다. 대. 동그라미 4번 자료 수입 및 정리다. 자. 5번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률의 분석이다. 자. 동그라미 6번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이다. 평. 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다음 동그라미 7번 감정평가 결정 및 표시다. 이 평.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차피 우리들 이 순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외울 수 없어요.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순서를 최근에 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잖아요. 물어본 적인데 하여튼 순서 나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 어떻게? 기초를 다지자 평평하게. 생각해보세요. 기초를 다질 때는 평평하게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초를 다지자 평평하게.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치시라고 했어요. 이것 때 살짝 말 바꿔보면 기초를 다지자 평평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기초를 다지자 평평하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1단계가 뭡니까? 기본적 상해 확정이다라는 거죠. 이때는 자, 감정평가 의뢰 봤을 때 의뢰와 협의해서 확정할 사항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기본적 상해 확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상단을 보세요. 박스 보시면 의뢰인, 대상 물건, 평가 목적, 기준 등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의뢰인과 협의해서 확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적 상해 확정이다라는 겁니다. 동원의 1번. 자, 기준 시점이다. 우리는 배웠죠? 항상 우리는 기준,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기준 날짜를 말하는 거죠. 원칙은 언제로 할 것인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을 완료한 날짜로 한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다만, 자, 기준점을 미리 정했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 때 가능한 경험한 기조로 할 수 있다. 이게 예외되는 거예요. 예외되는 거다 생각하시고 원칙은 언제 한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195페이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195회 상담 시간. 자, 동그라미 1번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기준 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의 가치를 말한다. 동그라미 3번 감정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전목에 대한 자문을 거쳐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래서 처리계획 수립이다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대상 물건을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상을 확인할 때는 어때? 실지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지 조사에서 대상을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상 확인 원칙은 뭡니까? 실지조사.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 종종 이런 질문합니다. 반드시 실지조사하여 대상은 확인한다. OX. X.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면 잘못된 표현이 된다. 여튼 대상 확인은 뭐 해야 한다? 실지조사. 그러나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사원 네 번째 단계죠. 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때 자료에도 확인 자료, 요인 자료, 사례 자료 등이 있다. 설명드렸죠? 다음 양으로 번 자료를 검토하고 가치 형성률 분석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이때 가치 형성률에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계는 평가 방법을 선정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선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는 평가액을 결정하고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시선 가액의 조정이란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물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리고 평가서에 가액을 표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평가 절차로 7단계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하자? 기초를 다지자 평평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파시 말씀드리는데 그럼 이제 자료 수집, 자료 검토, 자가 똑같네요.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수집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검토한다. 다음 평가 방법을 먼저 선정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액 결정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기초를 다지자 평평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예요. 자, 이번 챕터 감정평가의 원칙이다 소개인데 이분도 지금까지 다 해왔던 이야기예요. 먼저 양호를 읽어봅시다. 자, 규칙이 하면 원칙적으로 구하고정은 뭡니까? 시장가치지요. 시장가치.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땐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원칙은 뭘 구하는 겁니까? 시장가치.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양고래 2번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현재 있는 상황 그대로 놓고 평가하자.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동일 보세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물의 이용 상황, 물론 불법적이거나 일시 이용은 제외하는 겁니다. 자, 처음 대상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를 기준한다. 그럼 보세요. 기준 시점에서 공법상 제한을 받고 있으면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 평가하자는 이야기예요. 현재 이 상황 그대로 평가하자. 현황 기준치다.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다. 동그라미 2번이 예외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외는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동그라미 다 볼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픕니다. 하여튼 원칙은 뭡니까? 현황 기준이고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호 3번.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다. 라는데, 자, 이는 어떤지 대원칙은 대상 물건마다 평가는 개별 평가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괄 평가라든지 구분 평가라든지 부분 평가 등이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원의 1번 보세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죠. 뭡니까? 개별 평가. 이게 대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동원의 1번 둘 이상의 대상의 일치로 거래되거나 대상 상원의 용상 불가분의 관계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점 어때? 일괄 평가. 동원 3번 하나의 대상물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분 평가. 동원 4번 일치로 이용되는 대상물 일부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 그래서 원칙은, 개원칙은 개별평가지만 예외적으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도 어때? 허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먼저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있다. 다음 현황 기준 원칙이다. 다음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시고 세 번째부터 평가서 작성이다. 이건 참고하셔도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4장이란 이야기예요. 4장.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4장이라고 그랬지요. 4장.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다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근데 2절 원가 방식, 3절 비교 방식, 4절 수입 방식,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나머지 1절 3방식 6방법의 개괄적인 내용이라든지, 5절 물건별 평가 방법, 6절 절차. 이분들은 어때? 이분들은 조금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눈에 익혀놓으시면 우리 충분히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반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 많이 했어요. 꼭 반박수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7, 8월 과정입니다. 더욱더 좋은 모습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